안녕하세요. 베리타스 법학원 전진명입니다. 지금부터 법률저널 제5회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상황판단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4회차 강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모강 중이기도 했고 약간 조금 힘이 빠진 상태였어가지고 약하게 했는데, 오늘 5회차 같은 경우는 이 어려운 문제들, 까다로운 문제들 위주로 해서 꼼꼼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다루진 않을 거고, 까다로운 문제 한 10개 정도 골라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만한 부분들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해석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다룰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5회차를 준비한 검수 기본 원칙, 지난주에 4회차 같은 경우에는 딱히 다를 게 없었던 부분이, 일단 검수할 때 제가 10문제 이상을 갈아치우기도 했었고 난이도를 깎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별로 이제 달라진 부분이 없었는데요. 제가 그 4회차가 나오기 전에 학원에서 모강을 진행을 했죠. 학원에서 이제 모강을 진행을 했고 1회차가 평균 점수가 개박살이 났어요. 말 그대로 박살이 났죠. 자, 박살이 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난이도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었다. 어떤 부분이 문제였냐? 일단은 법조도 그렇고 제 모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표현에 있어서 좀 임의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 그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복잡한 계산 요소들, 정확히 말하면 그냥 복잡한 계산 요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복잡한 구조 안에서 그 구조를 모두 이용하게 하지 않으면 좋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조금 잘못됐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필요한 문제지만 모강으로서 존재하기에는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 피드백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거에 맞춰서 5회차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너무 높은 난이도였다라는 부분을 듣고 이제 맞춰서 수정을 좀 했고요. 실제로 제가 오늘 풀어드리는 문제가 아마 이 5회차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들에 속할 건데, 기존 문제들에 비해서 훨씬 더 판단하기도 편리하고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은 나머지 문제도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난도 문제 세트였어요. 원래 5회차가 뭔가 정말 미친 것 같은 고난도 문제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0문제를 푸는데 45분 정도가 걸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회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 만든 문제고 정말 고급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45분이 걸려요. 그러면 실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실전에서 한 문제, 두 문제 나올 거를 10문제를 맨 앞에 깔아놨다. 법조문으로 이렇다는 건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5회차에 내는 건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뒷회차 8회차 정도로 미뤘고요. 그 8회차를 변경을 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 다시 난이도 조정에 들어갑니다. 제가 모강 시즌이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난이도를 조정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렵죠. 난이도 조정하기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뭔가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단계 하나하나를 다 검토를 하지 않으면, 그걸 2분 안에 해내지 못하면 90점 이상 맞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실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전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을 해서 좀 조정을 했고요. 일단은 고난도 선지 같은 경우도 다 뺄 수는 없으니까 5개짜리가 있으면 쉬운 선지로 갈아치우기보다는 쉬운 선지를 빼고 고난도 선지들만 가지고 합답형으로 기억님 디귿으로 줄여버린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그 선지 수를 줄이는 과정을 거쳐서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하게,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좀 더 편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반복 계산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를 했습니다. 반복 계산이 많으면, 물론 이제 반복 계산이 실력이에요. 반복 계산은 진짜 실력이고, 그 반복 계산을 못하면 사안 판단에서 고득점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반복 계산을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유로 좀 굉장히 많이 냈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성적에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그건 조금 이제 감안을 해서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출 유형들, 기출에 빈출되는 유형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신규 유형으로 퀴즈를 좀 많이 배치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문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차 같은 경우도 벙커 문제, 제가 그때 강의 때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 벙커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총 10문제 정도를 가르치웠어요. 10문제를 학생들한테 새로 출제진한테 새로 내달라고 했었고, 그럼 10문제를 새로 내면 그 친구들한테는 10문제만큼의 노동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이 보상이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보상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실 문제가 좀 별로였기 때문에 이제 부탁을 드린 건데, 그 과정에서 새로 나온 문제이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빼긴 그랬어요. 좀 빼긴 그랬고, 그리고 문제가 약간의 사전 지식,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했으면은 알 수 있는 수준의 사전 지식을 요구를 하긴 하기 때문에 이 사전 지식이 완전히 필요하지 않는 핏셋이랑은 물론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모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일단 용인을 하고 한 문제니까 그냥 냈었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도 하나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풀고 나서 보실 테니까, 5회차를 풀고 나서 보실 테니까 아시겠지만, 드럼통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이 한두 개 정도는 있는데, 이게 기하 퀴즈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지금까지 총 한 3번 정도 기하 퀴즈 문제가 나왔어요. 이 기하를 활용한 퀴즈 문제가 나왔을 때 루트를 직접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지만 그걸 활용하는 문제들은 나온 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럼통 문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원래 퀴즈 문제는 한두 개는 버리는 거잖아요. 뭐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이 반복 계산을 줄였기 때문에 시간을 배분하는 데 훨씬 더 편리하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퀴즈 하나하나가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플러스 알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관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복잡하게 해서 난이도 높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시간적인 부분 또는 계산적인 부분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함정선지가 없는지 굉장히 유의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걸 먼저 말해주고 시험을 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와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검토를 해보시면 아마 시간 배분하는 것보다는 선지 부분에 있어서 말린 게 좀 더 많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검수할 때 있어서 제 3회차, 4회차, 5회차를 보면서 고민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하실만해요. 성토하실만 할 정도로 평균 점수가 낮게 나왔고, 저도 그건 100% 동의합니다. 너무 낮았어요. 3, 4회차 둘 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사실은 초고득점을 할 친구들은 이 법조 모의고사를 이 시즌에 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아싸리 어렵게 낼 거라면 훨씬 더 뒷회차에 냈어야 됐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밀집도 있게 난이도가 높은 게 가면, 그러니까 강강강강으로 하면 힘들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너무 뭔가 뭐랄까, 이거 나이브 했다라고 생각해요. 나이브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 실전에 맞게 강약 약강으로 가는, 보통 이제 약강의 형태로 출제가 되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주는 게 맞았을 텐데, 너무 문항들이 쭉 어렵게만 가면 분명히 이제 아쉬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 법률저널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모강을 출제를 하는데 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금전적인 걸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쉬운 문제들에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쉬운 문제들, 그러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거에다가 비싼 돈 투자해가지고 뭔가 학생들한테 전달하자고 하기에는 뭔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법조문 일치부합 문제다라고 했을 때, 자, 법조문 일치부합 문제를 낸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냥 그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평가하는 문제, 뭐 등록이냐 신고냐, 뭐 지정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에다가 가치를 두고 싶지는 않고, 이걸 가지고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례에 따라서
이제 뭐 사례 자체를 평가를 하거나 계산을 시키거나 아니면 날짜를 구하게 하거나 이런 걸 시키고 싶은 거예요. 같은 돈 써서 문제를 만든다고 하면 사실 이걸 훨씬 더 많이 만들고 싶죠.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드릴 때도 이런 걸 좀 더 많이 시키고 싶은 거예요. 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 높은 문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지금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제 제가 강의를 모의고사를 준비를 할 때도 거의 대부분 고난도 문제들 위주로만 학생들한테 부탁을 했었고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었고 그 문제들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이제 3, 4분 걸려서 푸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뭐 제가 2분 안에 풀 수 있다 이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규 강의에서 쓸 문제들이지 모강에서 쓸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새는 좀 그 모강을 겪으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일단은 의도는 그랬다. 3, 4회차, 4회차 같은 경우는 사실 난이도 너무 쉬운 부분이 있어서 올려달라고 했더니 너무 또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 새로 들어온 문제들을 썼고 3회차는 전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한 70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완전히 오판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 송구스러우면서도 또 그걸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욕을 하시는 거는 당연히 제가 감내할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 더해서 이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 뭔가 그 아이디어라든지 그 문제의 구성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 한 문제를 통해서 3, 4문제 정도를 처리하는 느낌을 받았다라면은 그 3, 4문제를 3, 4분 만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쓸 수는 없는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시험을 치잖아요. 여러분도 돈을 내고 시험을 치고 저희도 돈을 내고 투자를 해서 뭔가 활용을 하는 거고 그런 거라면 이미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3, 4회차 치셨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문제 안에 있는 함정 요소들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를 한 2개 정도로 찢어서 내면 내가 할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시험장에서 선관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퀴즈 자체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아이디어가 중요한 문제는 별로 없고 반복적으로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산이 아니에요. 반복 계산이 아니라 반복 작업입니다. 내용 자체 그러니까 조건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태스크를 반복을 할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5회차를 통해서 연습이 조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조문도 정말 더럽게 출제한 건 거의 없고 오히려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귀찮은 부분이라면은 추후 뒤쪽에서 좀 보시게 될 거지만 그 단위 변환하는 문제들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들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5회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법조 5강 하면서 작년에 강의할 때는 뭐 제가 검수를 한 것도 아니었고 이제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많이 틀린 것들 위주로 빨리 해드리는 것만 해드리면 되다 보니까 참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풀 때 어떻게 느낄지를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문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한번 날아갔어요, 촬영한 게.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자, MT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구해라.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여기 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표가 나온다는 거고 여기에 두 번째로 화폐 단위가 나온다라는 거. 선지에도 화폐 단위, 표에도 화폐 단위가 나온다라는 거에서 일단은 돈 계산이구나라는 거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돈 계산도 돈 계산인데 총 비용을 구해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엔간하면은 최적화일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A 학과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최적화 문제이다. 최소의 비용을 구하기 위한 최적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구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조건들을 정리를 함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이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최소의 비용이란 건 당연히 싼 것들이 모여야 돼요. 싼 가격이 모여야 된다. 싼 가격이 모여야 된다. 그러면 일단 정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싼 것들 다 모은 값보다는 할인가가 싸야지 의미가 있겠죠? 그거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와 봅시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여기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계산. 여기 55명이 있고 7가지 메뉴가 있을 때 각각의 업체에서 정가 기준으로 총액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거부터 봅시다. 식음료는 가업체에서 55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업체에서는 메뉴당 85,000원이니까 해주면 59만 5천 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업체에서는 1인당 7,000원이니까 얼마예요? 38만 5천 원. 일단 다업체가 제일 싸 보이죠. 그 다음에 교통수단은 여기는 20만 원. 나업체 같은 경우는 16만 5천 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없다. 지워두시고요. 숙소 같은 경우는 가업체 같은 경우는 55명에 대해서 7개 방을 대시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기 때문에 35만 원. 얘네들은 6개 방을 빌리고 7명치 금액을 더 구하게 되면은 37만 원이 나와서 오히려 더 비싸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나업체 같은 경우는 3인실인데 1인당 만 원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추가 인원당 만 원을 추가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나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1인당 다 만 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55만 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각각의 업체에서 가장 싼 것만 골라봅시다. 어떤 면에서? 할인되기 전에서 제일 싼 것만 골라보면 여기 38만 5천 원, 16만 5천 원, 35만 원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38만 5천 원에 16만 5천 원에 33만 원, 35만 원이네요. 35만 원 이렇게 넣어주면 얼마가 되느냐? 35만 원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55, 35 더해줘서 9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일단 다 안 되는 거겠죠. 자, 90만 원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거 다 더하면 90만 원이니까 90만 원보다는 작아야 된다. 근데 나업체를 한번 봅시다. 나업체는 이렇게 싹 더하면 그냥 눈으로 봐도 굉장히 커 보여요. 눈으로 봐도 굉장히 커 보이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132만 원이 나옵니다. 131만 원, 131만 원이 나와요. 이거 30% 할인 받아봤자 90만 원보다 크겠죠. 실제로 91만 7천 원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할인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되겠구나. 나업체를 동시에 살 이유는 없겠다. 쓸 이유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는 배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가 기준으로 사는 것보다는 어쨌든 할인을 뭐라도 받는 게 더 쌀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나업체 말고 추가로 더 있는 이 다업체에 대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다업체에서 식음료는 싸요. 그냥 쌉니다. 가나업체보다 싸기 때문에 식음료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교통수단이나 숙소 이 둘 중에 하나를 가나업체 중에 하나를 하고 다업체를 여기서 할인을 받으면 그게 제일 싸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서 다업체에서 이제 식음료는 그대로 38만 5천 원짜리를 쓴다 치고 이건 10% 할인받으면 38,500원이 할인이 되겠죠. 할인율로 적어볼게요. 얘는 38,500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얘는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얘는 4만 5천 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때 이렇게 연결시키면 얘랑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랑 바꾸면 2만 원이 15,000원만큼 덜 내게 되겠죠. 15,000원만큼 더 싸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얼마죠? 55,000원을 더 내게 되겠죠. 자, 말이 좀 애매하겠는데 다업체에서 다 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다업체에서 3개를 다 산다고 했을 때 가업체의 숙소랑 다업체의 이 숙소랑 이걸 바꿔주면은 할인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45,000원 이미 할인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55,000원이 더 할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55,000원 더 할인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나업체랑 이제 교통수단을 교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금액이 15,000원이 더 싸지는 거죠. 이제 선택인 거예요.
다 업체가 우리가 이제 최저 가격이라고 일단 현재 구해놓은 정가 기준 최저 가격으로 구해놓은 이 90만 원짜리 중에서 어느 거를 다 업체로 옮기느냐, 어느 걸 다 업체로 옮기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숙소를 다 업체로 바꾼다. 그러면 사실상 40만 5천 원짜리로 드니까 5만 5천 원을 더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5만 5천 원을 여기서 더 내고 3만 8,500원을 더 할인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만 5천 원에 3만 8,500원 할인 구해주면은 16,500원을 더 내는 게 됩니다. 더 비싸지죠? 여기 나온 이 4번 선지예요. 4번 선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할 이유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업체의 숙소랑은 바꿀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나업체의 숙소를 바꿨을 때가 문제가 되죠. 나업체의 숙소, 교통수단. 나업체의 교통수단을 다업체의 교통수단과 바꾼다. 그러면 교통수단에서는 15,000원을 추가로 지불을 하게 돼요. 할인을 받아도 15,000원을 추가로 할인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다업체의 식음료에서 38,500원을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같이 연계를 해주면 23,500원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90만 원에서 23,500원 할인 받은 건 2번이니까 답이 2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모두 다 계산을 해줘도 되고 할인율들끼리 비교를 해줘도 되지만 조금 더 쉽게 풀고 싶다면은 일단은 정가 기준으로 가장 싼 걸 다 구해요. 그런 다음에 할인율들끼리 비교를 합니다. 내가 이 현재 상태에서 뭔가를 이동을 시켰을 때 다른 상황으로 바꿔줬을 때 이렇게 교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교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늘어나는 부분과 줄어드는 부분 이걸 비교를 해서 싸지냐 비싸지냐를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반복 계산 문제들 중에서 진짜 생 반복 계산 문제 말 그대로 피지컬 보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선지를 구성할 때 피지컬 기준으로 선지를 만드는 경우는 잘 없고요. 함정을 같이 담아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도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 1번 선지를 제외한 나머지 2, 3, 4번 선지는 전부 계산하다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얘는 정가 기준의 최저가, 얘는 정가 기준의 최저가에서 실수로 숙소 부분을 가로 바꿨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 얘는 나업체를 전체 다 산 다음에 30% 할인받은 금액, 이거는 최저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낚시를 하기 위해서 포진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지만 동시에 재밌고 좋은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짜증나지, 싫지, 시험장에서 보면은 낚여서 틀리고 화가 나지. 근데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드는지 좀 보고 나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건 뭐 많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정답률 한 70%까지는 아니더라도 50%는 무조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뭐 30%대 나올 문제는 아니고 50% 이상의 정답률을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는 보시면 표가 나오죠. 가격 나오죠. 근데 만족도가 있어요. 만족도라는 게 나온다라는 건 뭔가 만족도를 활용을 해서 계산하는 과정에 뭔가 만족도가 추가적인 축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겠죠? 최적화 문제 중에서도 조금 더 앞에서 나왔었던 건 최소 비용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만족도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계산 요소를 쓴다는 점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실제는 좀 다르지만요. 내용을 보시면 값이 매 30분마다 구매 가능한 물건들 중에서 가격 대비 만족도가 가장 높은 물건을 한 개씩 구매를 한대요. 이렇게 되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자, 얘가 뭐가 되냐? 일반적으로 만족도가 나오면은 이거 최적화 문제예요. 만족도가 나오면 최적화 문제라 해야 되는데 얘는 최적화 문제가 아니야. 재고 문제죠. 재고 관리하는 문제가 됩니다. 물품에 있어서 그 물품을 사는 거에 있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품을 구매를 하고 나면은 뭔가 재고가 발생을 하고 재고처럼 이제 쓰이는 게 발생하고 이게 줄어들면 다시 이걸 되돌려 놔야 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 자원의 일종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 이걸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현재 잔액은 2만 원이며 제품 가격이 잔액을 초과하는 물건은 구매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매 10분이 지날 때마다 최소 만족도의 10%포인트씩 감소한다. 자, 이거 가지고 언제 끝나나, 언제 50이 되느냐, 50이 되느냐를 검토를 해보면 A는 50분, B는 30분, C는 50분, D는 10분
E는 20분, F는 10분 이렇게 각각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50 이하가 된 즉시 해당 물건을 환불하게 되면서 제품 가격의 50%를 돌려받아요. 제품 가격의 50%를 돌려받는다. 자, 만족도를 가격 대비로 놓고 볼게요. 얘는 뭐 한 1.1 정도 될 거고요. 얘는 0.88.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1.6에 가깝겠죠? 얘는 1.33. 얘는 0.875. 얘는 12분의 11이니까 대충 계산했을 때 88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0.88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얘랑 이따 비교할 때는 여기다 2분의 3을 곱해서 55에 2분의 3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친구, 단위당 만족도가 가장 높은 친구는 C예요. C를 언제 산다고? 0시 30분에 30분이 되는 시점에 C를 사게 됩니다. 이때 만족도 얼마? 만족도 95. 그 다음에 사는 건 뭐죠? D입니다. 그 다음에는 1시가 됐을 때 D를 사게 돼요. D는 이제 만족도가 60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C의 만족도는 이미 30만큼 줄어들어서 65가 되어 있을 거고요. 1시 20분이 되는 시점에서 D랑 C는 전부 다 환불이 되어 있습니다. D랑 C가 전부 환불이 되어 있으니까 잔액이 얼마가 되냐? 자, 여기서 14,000원, 여기서 만 원이 아니라 9,500원까지 떨어졌다가 1시 20분이 되면서 지금까지 썼던 1,500원에 대해서 다시 환불을 해주죠. 그럼 5,250원만큼 환불이 들어오고 14750원의 상태가 될 겁니다. 14만 원 아니라 14,750원. 자, 그 14,750원만큼의 잔고가 있는,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 단위당 만족도는 1시 30분에 사게 될 것은 A가 되겠죠. A가 수치가 제일 높으니까. 자,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러면 남는 게 얼마예요? 남아있는 돈은 5,750원. 자, 2시에 살 수 있는 게 있나요? 2시에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2시에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금액이 다 비싸기 때문에. 하지만 2시에는 못 사지만 2시 20분이 되면은 A의 만족도가 50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환불이 되겠죠. 그때 얼마를 환불을 해주냐? 4,500원을 환불을 해줍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1250원. 1250원은 환불을 받게 돼요. 그러면 2시 30분에 또 물건을 살 수가 있겠죠. 2시 30분에 물건을 살 건데 쭉 보세요. 어느 쪽이 제일 많이 남나? 일단은 0.875, 0.88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우세합니다. 9분의 8과 8분의 7 비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얘가 문제지. 자, 9분의 8과 6분의 5.5다라고 적어놓고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를 분모를 1.5배, 2분의 3배, 여기도 1.5배 이렇게 딱 해주시면은 되겠죠. 5.5에 대해서 1.5배를 해주시면은 8.25 맞나요? 아, 귀찮네요. 적어볼게요. 맞네요. 8.25. 8.25가 나오죠. 똑같은 분모일 때 분자가 더 크다라는 건 그게 더 만족도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겠죠. 얘를 삽니다. F를 사게 돼요. 2시 반에 F를 산다. 2시 반에 F를 사면 얼마가 남아요? 4,250원이 남습니다. 살 수 있는 게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F를 되돌려 받았을 때 얼마 돌려받아요? 3,000원 돌려받아요. 합치면 얼마예요? 7,250원. 더 이상 살 수 있는 게 없죠. 더 이상 살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샀었죠? 처음 시작할 때 C 샀고 D 샀고 그 다음 A 사고 F를 사고 나니 더 이상 살 수 있는 게 없더라. 총 4개를 샀다. 답은 2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재고를 활용을 해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예산 제약과 만족도에 대한 단위적인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줄어들고 나면 되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약간의 그러니까 시간 자체를 만들어주는 만족도의 개념, 뭐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거죠. 규칙에 따라서 정형화된 행동을 반복하는 것. 내가 이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반복적인 행동을 했을 때 실수가 나지 않는 것. 이게 이 문제가 목표로 하는 거예요. 사원 판단에서 되게 여러 가지
평가 기준, 평가 항목들이 있지만 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평가 항목 중에 하나가 이 반복 작업이에요. 반복 계산하고 다릅니다. 반복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게 미스가 안 나는 거예요. 반복 작업에 미스가 없어야 된다. 이 부분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논리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죠.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을의 관역색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판단한 것은, 나열한 것은, 뭐 이런 거 보시면서 아, 이게 나열한 거 그냥 대입해 볼까? 대입으로 해결해도 괜찮아요. 대입으로 모순을 찾으셔도 된다. 하지만 저는 전공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갑과 을은 관역에 화살을 쏘는 게임을 한다고 하고요.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5점, 3점, 1점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동그라미 동심원으로 3개, 아이고 무슨 찌그러진 아보카도처럼 됐네요. 동심원으로 3개를 그려주시고요. 안에서부터 5, 3,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돼야 되는데 빨파, 노가 돼야 되는데 빨파, 노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다르게 인쇄가 됐다는 거죠. 자, 갑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갑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안쪽부터 마젠타, 시안, 옐로우. 뭔가 이상한데? RBY라고 하니까 좀 그래가지고 예. 그냥 RBY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쓸게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냥 RGB 해주지. 그쵸?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해서 5, 3, 1이 갑의 입장에서예요. 근데 을은 어떻게 됐대? 고장이 났대요.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나서 무슨 색을 어떻게 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을의 관역색만 다르게 생겼다. 이 부분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뭐 이 순서가 이 RBY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섞여 있다라는 거를 캐치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부분이 문장면에 좀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저거보다 뭔가 더 좋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어 보여서 이걸 그대로 뒀고요. 이 뒤에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한 번만 쓰였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 앞이랑 갑이랑 색깔 말고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 색깔에 대한 인식. 얘는 갑은 빨간색이 5점이라 생각할 건데 을은 빨간색이 만약에 여기 있다. 뭐 이런 식이라면 1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 인식의 차이를 여기서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 인식에 대한 장치라는 거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과 을이 2발의 화살을 썼다고 합니다. 화살 2발이면 양심적이죠.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대화를 나눠요. 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란색은 맞추지 않았어. 갑의 입장에서 어떻죠? 갑의 입장에서는 5점, 3점, 1점 중에서 1점을 빼고 맞췄으니까 가능한 점수가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6점, 8점, 10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을이 뭐라고요? 우리 둘의 점수를 합하면 최대 12점, 최소 8점이겠네. 네, 최소 8점이겠네 했는데 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빨간색만 맞췄어. 원래는 10점이라는 소리겠죠. 근데 그 부분을 을은 어차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빨간색을 맞췄지만 한 가지만 맞춘 것은 아니다. 한 가지만 맞춘 것은 아니다. 그러면 갑이 나는 노란색을 맞추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을이 인식한 거는 R이나 B를 맞췄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을이 자기는 R을 무조건 맞췄다라고 했으니까 R이 2개는 그냥 깔려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R이 2개는 깔려 있고 R이랑 B 중에서 뭔가 하는 거다. R은 하나는 깔아주고 있고 그 뒤에 나머지 무슨 색을 맞췄는지 말을 안 했지만 이것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뭔가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뭐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경우의 수를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을이 생각을 했을 때 12점에서 8점이 나오는 조건, 12점에서 8점이 나오는 조건 봤을 때 갑이 최대한 작은 걸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최소의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1.1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을의 입장에서 노란색이 1점이 아니라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을의 입장에서 y가 1이 아닌 3이나 5라면 갑의 말을 듣고 그래 1점짜리가 하나 있을 수도 있겠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R이나 B 중에 하나가 1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때 최소 점수가 1점이 들어가 있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는 1, 1, 1, 5. 1점이 들어가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1, 3, 5점밖에 없기 때문에 1, 3, 5점을 기준으로 해서 4개의 점수를 분할하는 방식은 1, 1, 1, 5나 1, 1, 3, 5 이렇게 5가 아니라 3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을이 여기서 하나 더 말하는 게 우리 둘의 점수를 합쳤을 때 최대 점수는 12점이다. 5점이 두 개가 들어가고 1점이 하나씩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5점, 3점, 3점, 1점. 3, 3, 3, 3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을이 나도 빨간색 맞췄지만 하나만 맞춘 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상대방의 점수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밖에 안 되죠. 본인이 만약에 1점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1호, 5 이렇게 을 입장에서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 본인이 이 경우는 뭐야? 모순이 뭐야? 저기 한 가지 색만 맞추지 않았어가 안 되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1, 5점을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1, 1 또는 1호를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겠죠? 을이 1, 1이나 3, 3은 안 되니까 1, 3일 때 값도 1, 3을 맞췄을 것이다. 노란색 안 맞췄으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1과 3일 것이다. 노란색은 5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직접 대입해서 푸는 여기 나와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요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을의 입장에서 첫 번째로 을이 말한 것에서는 최소 부분에서 이렇게 경우의 수가 을이 가능한 경우의 수가 나오고 동시에 그거 각각에 대해서 갑이 가능한 경우의 수도 나오게 된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되겠죠? 왜 안 돼? 한 가지 색만 맞춘 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또 여기서도 이 각각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갑이 나는 노란색을 맞추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최대 점수 부분이 12점인 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말을 좀 애매하겠네요. 이걸 보고 있을 때 을의 입장에서 만약에 노란색이 5점짜리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한번 가정해 볼게요. 노란색은 3점 또는 1점이다. 그럼 노란색을 맞추지 않았다라는 거는 5점짜리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 갑의 판단에 있어서 5점짜리가 들어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해지겠죠? 노란색은 맞추지 않았어. 뭐 요거는 하나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넣는 게 좋을까를 판단을 하는 거고 요 모양들을 일단 만들어 놓고 보면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게 상대적으로 쉽게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 빨간색 맞췄고요. 자기도 빨간색 맞췄고 한 가지 색만 맞추지 않았다. 이거에서 판단을 하시라. 을이 가능한 거는 여기서 나오듯이 1호거나 1, 3으로 시작을 하는 게 본인의 점수다. 그냥 이게 답니다. 사실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을이 본인이 맞은 점수가 1호 중에 1, 3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리고 갑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1, 3에서 1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 또는 1, 1에서 1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 뭐 아니면은 1호 아니라도 하나 더 가능한 게 있어 보이네요. 1, 3. 1, 3은 했구나. 3, 3. 뭐 이렇게까지 가능해 보인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해요. 3, 3, 1, 1, 1, 3, 1호 중에서 어느 것이 말이 되느냐를 검토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갑이 노란색을 안 맞췄다라고 했으니까 을의 입장에서 노란색이 1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가능한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나머지 경우의 수 판단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어차피 값이 나는 빨간색만 맞춰 쓰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값이 나올지는 좀 뻔하게 알겠죠? 지금 대입하는 것보단 지금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대입하면 쉽게 풀려요. 굉장히 빠르게 풀리고 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를 풀 때 약간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이 합에서 최소의 8, 최대의 12, 저 조건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계속 강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문항을 따로 빼서 아니면 단축을 좀 시켜달라고 할 것 같은데, 자기 점수는 XY 또는 뭐 XX 이렇게 고정이라고 했을 때 을의 입장에서 값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색깔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AA 그냥 이거는 R을 빼고 그냥 BY라고 할게요. BB, BY, YY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BB랑 YY의 차이가 얼마야? 4야. 이걸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BB랑 YY의 차이가 4다. 이게 뭐야? 이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붙어 있다. 연속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럼 일단은 이거 지워진다. 이런 식으로 지워나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문제에서 조건을 뽑아내면은 너무 문제가 재밌어져요. 물론 이제 문제가 재밌으려고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합격하려고 푸는 거니까 당연히 관점이 많이 다르죠. 근데 저는 이런 걸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분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이제 수식화 시켜서도 접근할 수 있고 경우의 수로도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대입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세 가지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알고 있다라는 건 너무 불리하잖아요. 풀이법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검토해 가면서 접근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왜 이렇게 10번대가 많냐? 8번부터 12번까지 거의 다 하는 거 아니냐? 앞에 법조문은 너무 쉬워요. 법조문은 제가 이렇게 시간 투자하면서 뭔가 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퀴즈 부분들이 제가 하나하나 파고들면서 보여드릴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번 보시면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돼 있고 가위바위보로 해서 계단을 오르는 게임을 한다라고 돼 있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임을 합니다. 시작점이 있고요. 이긴 사람이 계단 올라가고 볼을 내서 이기면 5칸, 가위를 내서 이기면 2칸, 주먹을 내서 이긴 경우 1칸을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진 사람은 내 건과 관계없이 1칸 내려간다고 돼 있고요. 비긴 경우에는 아무도 안 움직이고 시작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다. 시작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다. 이게 제일 핵심적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갑시다. 기억해서 갑이 을보다 6칸 높이 있을 때, 을보다 6칸 높이 있을 때 을이 갑과 같거나 더 높은 계단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 2번 이겨야 된다. 자, 을이 시작점에 있다고 할게요. 갑은 1칸, 2칸, 3칸, 4칸, 5, 아이고 6칸 위에 갑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을이 이겨요. 뭐로 이겨? 5판. 그러니까 볼을 내서 이겨. 그러면은 1칸, 2칸, 3칸, 4칸, 5칸 올라가겠죠? 그리고 갑이 어떻게 돼? 내려와서 이제 같은 층에 설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뭔 소리야? 을이 이기는 순간, 을이 갑을 내서 볼을 내서 이기는 순간에 이거는 한 번만에 이제 갑이랑 같은 층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해설지에 아마 주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위바위보에 대해서 이제 살짝 섞여 있을 텐데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는 해설지 부분은 그냥 단순 오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키보드가 잘못 옮겨 적은 건 아니지? 아, 그쵸. 볼을 내서 이기면 5칸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 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3번의 가위바위보에서 가위 2번 이기고도 두 사람이 같은 계단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진다고 해서 이 뭐라 그럴까? 바닥까지 내려가진 않아요. 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진 않잖아요. 이 문제는 바닥 밑에 더 밑이 없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을이 먼저 진다고 해서 갑이랑 무한대로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값이 올라가는 거리를 최소화해주고 이 두 번 더해진 부분에 대해서 끝에 마이너스 1이 한 번 들어갔을 때 겹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서로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값이 주먹으로 두 번 이겼어요. 주먹으로 두 번 이기면 두 번째 칸에 있겠죠? 근데 을이 주먹으로 또 이겨요. 그러면 얘는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같은 칸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또 가위랑 바위를 섞어서 이겨도 비슷하게 될 겁니다. 가위 한 번, 바위 한 번 해서 세 칸 올라갔다가 한 번 가위로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만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이 같은 계단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될 겁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은 일단 맞고 어차피 니은은 사실 안 봐도 돼요. 니은 안 봐도 되는 건데 같이 했습니다. 디귿에서 첫 세 번의 가위바위보에서 값이 주먹만 낼 때 계단의 높이 차이는 최대 15계단, 최대 0계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값이 주먹만 내서 다 지는 경우 어떻게 돼요? 바닥에 그대로 깔려 있으면서 을만 15개만 올라가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먹만 냈는데 주먹만 내서 다 비겼어. 그러면은 그 자리 그대로 같이 있겠죠? 그럼 0계단이고요. 당연히 맞는 말이겠네요. 답은 4번. 여기에 이제 생긴 건 귀찮게 생겼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번 문항도 마무리 됐네요. 어디 갔지? 아, 있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도 뭐 약간의 계산이 들어가고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규칙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런 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합과 동아리의 보조금 지급 규정이고요. 보조금이 가장 큰 동아리, 그리고 보조금이 가장 작은 동아리의 보조금을 합한 금액을 구하라. 계산 문제죠? 계산이 핵심이고 최소, 최대 구해줘야 되니까 결국 이거 뭐야? 5개 다 계산하라는 소리야. 5개 다 계산하라는 소리고 혹시 이 조건에 따라서 조금 더 간단해지는 게 있지 않은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봅시다. 갑합과 동아리 보조금 지급 규정. 동아리 운영비는 전체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 원. 전체 부원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 원.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0인 미만 있나? 검토를 했는데 여기 C는 10인 미만이네요. 그럼 얘는 운영비는 없다. 그리고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거지 홍보장려금이랑 유지비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어요. 이거 낚이시면 안 되고요. 이때 20인 미만의 동아리가 B랑 E가 있으니까 여기다 각각 100만 원씩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만 원짜리 떼버리고 100으로 쓸게요. 그리고 부원수 20인 이상은 150만 원이니까 여기도 150을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은 기존 부원수 대비의 신입 부원수의 비율을 신입 비율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부원수랑 신입 부원수를 합쳤을 때 현재 부원수가 나오잖아요. 전체 부원수가 나오니까 전체 부원수에서 신입 부원수를 빼서 기존 부원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 대비로 1.4배, 1.5배 요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바로 빼주는 거지. 머릿속에서 빼주는 겁니다. 19, 12, 그리고 4, 15, 7 이런 식으로 빼주고 얘네가 이 신입부원을 밑에 깔아줬을 때 배율이 어떻게 되냐? 이거 계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40%랑 50% 사이니까 50%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12명에 대해서 7명이면 당연히 50% 이상이겠죠? 50% 이상. 얘는 50%, 자 9명이 돼 50%가 되는데 9명보단 적으니까 50%보다 작을 거고요. 여기다 40% 곱해보면 7.6명이니까 40%보다 많죠? 그러니까 얘는 40에서 50 사이. 그리고 C는 4명 중에서 3명이니까 이건 75%죠? 당연히 50%보다 많다. 50%보다 많다만 적으면 돼요. 그리고 15명 중에 5명, 40% 미만이니까 이거는 뭐 미지급, 뭐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7명 중에 5명도 50% 넘어가니까 50% 이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 각각의 금액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50. 이거는 괜히 눈을 지웠네요. 자, 이렇게 해두고
그다음에 유지비랑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는 이제 있는 경우에 20% 가산 지급이니까 일단 버려두고요. 유지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설이 된 지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80만 원,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20만 원이고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개설된 지 20년의 기준은 2002년이죠. 2002년 이후에 만들어졌으면 80만 원, 2002년 이전에 만들어졌으면 120만 원. 그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80만 원, 12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그리고 120만 원. 자, 그 중에서도 실적 발표가 있는 경우에는 총합의 20%를 가산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있는 C랑 D에 대해서만 가산을 해주면 되겠죠? D는 270만 원에서 20% 가산이니까 총 다 해주시면 54만 원이 추가가 될 거고요. 얘는 150만 원에 대해서 20% 가산해주니까 30만 원이 가산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고 최소 최대 보시면 그냥 누가 봐도 C가 최소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C가 최소다. 얘는 계산하시면 150만 원. 150만 원이고요. 얘를 제가 보니까 15에 5, 33%. 뭐 잘못한 게 있나? 150에다가 120만 원, 270만 원. 하나 빼먹을 뻔했죠? 300 얼마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조금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을 보조금 지급한댔으니까 54만 원 더해지는 게 아니라 300만 원까지만 지급을 한다. 그럼 최대가 300이구나. 합쳐주시면 45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474만 원이 선지로 있나요? 그러면은 낚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지로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라서 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렇게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전반부 고난도 문제들은 거의 다 건드린 것 같은데 아마 15번 빼고 거의 다 건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한번 하고 조금 커트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 이거 왜 450만 원이 적었니? 저거 계산하면은 180만 원이니까 480만 원이죠? 480만 원이다. 480만 원에 뭐 24만 원 더해준 게 있으면 함정인데 있네요. 4번 같은 거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15번 하고 그 뒤에 것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죠.